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과학철학회 초기에 제가 이런저런 일로 함께 했지만은 그 후에 별로 여기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오게 됐는데 사실 오지 못한 이유는 별로 이쪽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뜸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양지역학의 공리체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그 양자역학 하면은 굉장히 난해한 걸로 되어 있죠. 상당히 특히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어렵고 또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도 그게 뭐냐 하고 다시 물으면은 역시 이 정리해서 얘기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한 가지 방안으로는 최소한도 논리적으로라도 명료하게 하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리 체계를 세워가지고 또 지금 공리가 뭐냐?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어떻게 도출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있어 왔죠. 그런데 대부분 또 아시겠지만은 그 공리 체계가 딱 이 지적인 이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수학적 지식만도 엄청나게 높아서 예를 들어서 이 선형대 수학 중에서 특히 힐버트 공간 이런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서 그 용어들을 가지고 공리로 이제 시작을 해 나가고 그리고 또 그 공리 중에서 몇몇 개는 도저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감이 전혀 안 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리 체계가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이 선형대소학이라고 하는 큰 틀을 전제로 한 그런 공리체계가 아니고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과연 그럼직하다 하는 어떤 것이 공리로 들어온다면은 그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떠오른 생각을 중심으로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여기서 이 메타 이론적 고찰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대상의 상태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그 대상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통해서 대상이 가진 모든 성질을 찾아내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상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며 그렇다 한들 그것이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외부 물체하고 접촉을 해서 외부 물체를 통해서 대상이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일반적으로는 놓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가 오른쪽 부분을 그냥 실험이다 하고 뭉뚱그려서 넘어가고 있는데 실험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거기에 외부 물체가 이 대상과 직접 접하는 그리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잡아오는 첫째 단계 그것을 변별체라고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외부 물체와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라는 개념을
중시해야 되는데 보통 이 말을 많이 쓰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대상과 변별체, 이건 외부 물체죠. 의 조우를 통해서 이 변별체의 에너지 변화를 수반한 표상이 남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변별체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 자체는 볼 수가 없죠. 대상을 본다는 것은 결국 변별체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 변별체의 그 대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표식이 와야 대상이 어떻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사건이라고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면 대상과 외부 물체의 조우를 통해서 요것이 이제 그 중요한 표현인데요. 반드시 즉 확률 1로 특정 물량을 지시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 여기 대상이 있고 변별체가 있으면 이렇게 마주치기만 하면 반드시 여기에 어떤 표식이 오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이 대상은 그 물량의 고유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 A라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매번 할 때마다 위치 A에 있다는 것이 탁 나오면 이것은 위치 A에 대한 고유 상태에 있다, 대상은. 동시에 이 외부 물체는 사건 유발 능력을 지녔다. 이게 고유 상태에 있으면 고유 상태에 있다는 거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그 흔적이 나오도록. 이러한 것이 마주치면 이것이 마주칠 때마다 반드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 변별체의 조건은 뭐냐면 사건 유발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거기서 그런 걸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고유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여기 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변별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물리량과 상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규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전역학적인 방법, 지금 뭐냐면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위치와 운동량, 근데 상대론적인 표현을 말하자면 시간까지 위치에 속하니까 위치와 시간, 그 다음에 운동량과 에너지는 상대론적으로 시간에 해당하는 네 번째 거죠. 저러한 것이 사건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러한 것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볼 때 고전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일반적인 방법은 이 대상이 어떤 물량을 가진다 하는 전제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가진 물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다. 이러한 기술을 하죠. 그러니까 저 양은 이 대상이 가지고 있다.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이 결국 그 대상이 위치를 점유한다는 얘기고 어떤 운동량을 가진다는 것도 이 대상이 그런 운동량을 가진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양을 다 규정하면 이것을 이 대상의 상태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면 처음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나중 상태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이 동력학의 기본이죠. 그런데 상태를 규정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이거죠. 과거에는 그거 하나만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뭐냐, 물론 물리량은 달라질 게 없어요. 이것의 위치 또는 이것의 운동량 또는 에너지가 물리량이긴 한데 이것이 꼭 가졌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고 변별체하고 만났을 때 그것을 거기에 있다는 것만 변별체에 그것만 전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있었건 없었건 간에. 그래서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 X, Y, Z, T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함수, 그래서 프사이라고 했어요. 그것의 함수가 상태다. 그럼 이 함수는 뭘 의미하냐면 변별체하고 만났을 때 이것이 위치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어떤 확률로 확인시켜 주느냐 하는 것을 이것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함수만 주면 되는 거죠. 운동량도 알아야 되니까 운동량에 대해서도 운동량의 저러한 값을 우리가 운동량에 해당하는 변별체를 갖다 댔을 때에 어떤 운동량을 이것이 지시해 주느냐. 그래서 여기에 또 카이하고 운동량, 두 개의 함수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는데 밑에 것은 그러한 것을 줄 확률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위에는
확률로 얘기한다면은 확률이 1이거나 제로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위치에 확률이 1이다 하면 그 위치에 있는 거고, 그것이 확률이 제로다 하면은 그 위치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확률 제로나 1로 생각하는 것이 고전역학이라면 이것은 확률이 제로에서부터 1까지 쭉 연속적으로 퍼져 있는 그러한 것을 상태로 규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상태만 알면 어떤 확률로 어떤 것이 변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후자의 말하자면 그 전략을 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여기다 퀘스천 마크를 아직 붙여놓은 거는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미정으로 두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위쪽에 더 일반화된 것이다. 확률 1이냐 제로냐를만 가지고 생각했던 것을 이번에는 모든 가능한 확률을 다 얘기하고, 실제로 자연계 상황은 아래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론 체계를 만들자 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은 뭐냐? 대상은 지금 이 정지질량 M0. 근데 정지질량은 위치의 함수일 수가 있어요. 어느 위치에 놓이에 따라서 정지질량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론적 질량은 속도에 의해서도 달라지죠. 여기서는 M0는 속도에는 관계없이 위치만의 함수인 정지질량을 가진 것이 대상이다. 이렇게 대상을 가장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 상대성 이론이 나온 얘기를 간략하게 우리 활용을 하는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위치 시간이 4차원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속도하고 운동량도 4차원 벡터예요. 그래서 요것은 3차원의 속도고, 네 번째가 속도에서는 i에다가 c를 곱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4차원 속도를 정의하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 각 변에 전부 제곱을 해서 합치면은 이것이 상수 마이너스 c제곱이 돼요. 요건 금방, 왜냐하면 v제곱 한 것은 요 감마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요 정의 속은 요 감마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속도를 정의할 때에 일반 시간으로 미분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 시간으로 미분하기 때문에 이 감마가 들어가서 이 4차원 속도는 그 크기가 마이너스 c제곱이 돼요. 이것은 잘 알려진 거고, 따라서 운동량은 거기다가 이 정지질량을 곱한 것을 운동량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운동량은 같은 거를 취하면은 여기 요 M0 제곱하고 똑같은 것이 되죠. 근데 한편 요거 자체를 표현하면 뭐냐면 앞에 요것은 운동량의 크기의 제곱이고 이것이 4차원 운동량이에요. 4차원 운동량의 3차원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것이 그냥 일반 질량인데 이것을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요. 사실 이 에너지는 요렇게 에너지라고, 이거 디파인하는 거예요. 요것을 에너지라고 하면 이 에너지야말로 우리가 기왕에 알던 모든 에너지 성질을 다 가져요. 사실 상대성 이론 이전에는 에너지를 정의하라 그러면 대단히 난감해요. 근데 상대성 이론에서 비로소 에너지가 정확히 규정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지금 요 식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이걸 풀면은 이런 것이 되죠. 이것은 4차원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관계식이에요. 사실 이것이 운동 법칙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건 뒤에 보이겠는데. 자, 그럼 우선 요것을 아까 요 위치의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위치 함수를 이렇게 디파인해요. 위치에 의존하는 부분과 위치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면, 그리고 편의상 이것을 Vx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 포텐셜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은 여기서 이제 운동량의 광속도
요것이 이 광속도에 비해서 속도가 충분히 작으니까 이러한 근사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역근사식을 빼면 이렇게 되고, 이거 같은 식인데, 여기서 에너지 단위를 이 정지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냥 0으로 규정을 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걸 이용해서 고전역학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나를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고전역학에서는 제일 먼저 아까 그 식을 썼어요. 이 식을 쓰고 이것을 시간으로 미분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이 나오고, 근데 요것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경우,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 둘로 나누어 보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것이 0이 되고, 그리고 요것하고 여기에 있는 요것이 각각 속도니까 요것은 상쇄가 돼서 바로 운동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힘이죠. 보존력. 이것이 바로 여기서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얻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 에너지가 이게 0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을 네 번째 성분, 그 상대성 이론의 그 힘의 네 번째 성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개해 보면 이것이 외력이 해주는 단위 시간에 해주는 공률, 요것의 변화가, 이거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식은 요 항이 바로 이거니까, 속도는 같이 상쇄가 돼서 요 속도, 힘만 남죠. 외력이 있을 때의 운동 방정식,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외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것이 대상 자체고, 이것이 대상 자체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가 어디 있는지.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밖에다가 외력을 주는 어떤 물체를 넣고 그 물체가 여기다가 이런 영향을 끼치면 그 물체에 이것의 반작용으로 아까 얘기한 그 변별자의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 외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고전역학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역학의 상태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외력을 가해서 그것의 반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고전역학인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양자역학의 버전으로 생각을 해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리 네 개를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는 이미 다른 공리 체계에 많이 쓰는 거지만 두 개는 내가 새로 만든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되게 아는 거죠. 이것은 기본 공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x나 t의 값이 상태가 아니고 그것의 함수를 상태로 놓는다. 단 그 경우에 위치 x에 대한 기대치는 이렇게 된다. 이건 뭐 아는 얘기죠. 이것은 기본 공리. 이건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공리가 흥미로워요. 그러면은 이것이 상태인데 이것의 후리의 변환을 하면 이리적으로 이러한 그 k 오메가 xt인데 여기 k 오메가는 x하고 k 그 다음에 이거 맞으면 이게 그 파장의 역수, 그러니까 그 파수라 그러죠. 요건 진동수.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후리의 전개를 하면은 이러한 그 후리의 이게 상반 공간이라고 되고 이것을 상반 함수라고도 부르고 이게 상반이라고 하는 게 레지프로칼인데 번역은 뭐 역이라고도 하는데 그 역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역함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선 여기서는 상반 함수, 상반 공간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반드시 이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후리의 트랜스폼은 수학적으로 항상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공간이 하나 생긴다 이거죠. 이 공간은 지금까지는 수학적으로만 존재하고 별로 쓸모가 없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표현 방식에만 이용하는 걸로 봤는데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자연계는
이 공간을 운동량 에너지 공간으로 취한다 하는 거예요. 운동량 에너지 공간이 바로 이것이고, 그러면은 운동량의 기대치는 여기다가 요 K,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형식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운동량의 풀이의 상반 함수에다가 똑같은 위치에 K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운동량의 기대치, 요것은 에너지의 기대치. 운동량과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나와요. 운동량과 에너지라는 것이 아까는 별도로 있다고 봤어요. 고전역학에서는 위치 공간과 운동량 공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4차원 플러스 독립된 4차원을 생각했는데, 운동량 공간은 그렇게 독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간에 역공간, 상반 공간이 운동량 공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동량 기대치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칭적으로 나온다. 이것을 공률상장이죠. 공률 3대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간단명료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운동량 공간 4차원 또 하나를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위치, 시간 공간의 단순한 역공간이 운동량 공간이다. 이것만 가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더 이상 이 선형대 수학이라든가 이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라든가 등등 하는 것이 다 필요 없고 이 안에 다 함축이 돼요. 그쪽 일단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또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고전역학적 물리량들 사이에 관계식들은 위에 제시한 기대치의 관계식들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물리량들은 이 기대치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많이 쓰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 공리라고 하겠어요. 네 번째 공리는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제시한 것은 아직까지 문헌에 나온 일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과거에 쓴 한두 개의 글 외에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뭐 이건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긴 설명을 안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I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물리량의 고유치 그리고 고유 함수로 이것을 항상 전개할 수 있고 그때의 개수가 CI인데 이렇게 놓였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것을 위치 시간의 함수를 쓴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위치 시간에서는 위치하고 시간을 고유 양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할 때에 이 지점 J, 특정한 위치, J에 해당하는 위치에 사건 유발 능력을 지닌 외부 물체를 설치해서 대상과 접촉을 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공유로 해야 돼. 이때 대상은 확률, 이것에 비례하는 확률로 그 물체 위에 사건의 흔적을 남기면서 자신은 이것만을 가진 상태, 곧 이걸로 전환된다. 여기까지는 많이 우리가 얘기한 거죠. 이것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변별체에다가 흔적을 줬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확률 1-CJ 제곱이라고 하는 확률은 이것이 안 나올 확률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아무 흔적을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흔적을 줄 확률은 이거니까 아무 흔적을 주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변한다 이거죠.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것만이 결여된 상태로 간다. 이거에서 지금 특정한 위치에다가 대봤는데 여기에 분명히 조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흔적도 안 나왔으면 그 컴포넌트는 없다는 걸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은 뺀 I가 J인 경우는 제로고 나머지가 재조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 왜 재조정이 되냐면 확률이 상대적으로 커지죠. 하나를 뺐으니까. 이것을 빈 사건이라고 부르죠. 널 이벤트.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아무 흔적도 안 남겼는데 사건이냐. 이것도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것이 조우를 했으면 어떤 사건을 일으켰거나 안 일으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안 일으켰다는 것도 우리가 그걸 몰랐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몰랐을 때는
본래 그 상태로 있었겠지만 안 일으킨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컴포넌트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건인데, 그러나 아무 흔적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이것은 비인 사건, null 이벤트라고 하자. 요거 네 가지만 가지면 양자역학의 모든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 다 도출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주장하는 요지에 해당하겠어요. 그럼 언제 상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제 상태 설정한 걸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것은 하나 미리 우리가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요것은 아까 이런 것을 별도로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봤는데 이게 불필요해져요. 왜냐하면 이것의 푸리에 트랜스폼한 공간이 바로 운동량 공간이 돼요.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이걸 K하고 오메가는 이거 운동량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그 파수하고 진동수 아니냐? 맞아요. 사실은 파수라는 것이 바로 운동량이고 진동수가 바로 에너지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에너지나 운동량을 이 사실을 모르고 독립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 정의하고 이것하고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H바 오메가라고 하는 상수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바 오메가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 운동량이고 에너지인데 그걸 모르고 별도로 있는 걸로 보고 거기다가 독립적인 단위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하고 비교할 때의 그 차이가 H바 오메가죠. 그래서 사실은 보편상수, 플랑크 상수가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것을 독립적인 걸로 보고 이거하고 맞춘다 보니까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운동량 에너지라고 내가 부르고 있는 이유예요. 상수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중요한 건 뭐냐면 8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이것을 기술을 써야 되는데 하나의 4차원 하나로 하고 나머지는 이것의 역공간 또는 뭐 여기서는 이 상반 공간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4차원 하나 생각하면 거기서 시간과 운동량 시간과 위치와 시간 그리고 운동량 에너지까지 다 규정하는. 그래서 전체의 우리의 물리적 소설의 공간은 복합 4차원 공간 하나로 바뀐다. 이것이 이 공리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까지 알고 있던 커뮤테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간단한 수학적인 정리예요. 이렇게 이것을 아까 K에 이거 K의 기대치라고 그랬죠. 운동량의 기대치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것하고 이 함수는 이게 수학적으로는 대등한 거예요. 단지 후리의 그 전환만 했을 뿐인데 이 함수를 그냥 쓰겠다. 굳이 이걸로 안 바뀌고 이 함수를 그냥 쓰겠다 하면은 좋다. 그냥 써도 되는데 어차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 이때의 요 K 대신에 이걸로만 바꾸면은 바로 이걸로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운동량의 이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이 연산자는 따로 정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것을 이 함수로 표시할 때는 이것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증명할 수 있죠. 증명 생각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의 제곱도 요것에 두 번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요것의 제곱의 기대치를 생각하려면 이걸 두 번 미분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제곱일 경우에는 이것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도 마찬가지. 이 오메가를 이제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이 에너지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것 대신에 본래 가졌던 이 상태 함수를 쓰려면 이걸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위치와 그 운동량 오퍼레이터 사이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저절로 다 관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건 뭐 이미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은 하이센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 양력하게 대단한 거라고 봤지만 이게 바로 후리에 트랜스폼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X는 그대로고 K가 바로 운동량인데 여기다가 H바를 곱한 것이 우리가 정의한 것에 해당하면 바로 이 관계는 수학적으로 여기서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아무 물리학이 필요 없죠. 이러한 과정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다시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불확정 음성 원리는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아주 기계적으로 나와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죠. 그런데 이것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 이 새로운 가설에 의하면 이것은 기대치들의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대치들의 관계로 놓으면 그 기대치들의 표현도 이걸 바꾸면은 이런 방정식이 성립해요. 근데 이 방정식이 모든 XT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것과 요것이 같아야 된다. 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별도로 가정하거나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외부 물체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한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하는 바로 그 문제가 이제 다시 대두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보존역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 이거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면별체와 힘을 주고받음으로써 이것의 반작용이 여기에 찍힘으로써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지금 그때 요것이 바로 요 힘이 바로 요렇게 관계가 된다 그랬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 정의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에서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요렇게 되고 t가 0에 가까이 가면 이건 무조건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한 값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의 이퀴밸런트한 양자역학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럼 대신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외력하고 외부하고 관계를 맺긴 맺는데 이것이 바로 사건 또는 비인 사건의 공리를 통해서 이것을 규정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공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대충 했는데요. 이것을 상태 전환과 상태 파악 읽어보겠어요. 대상의 상태 파악을 위해서 인식 주체가 의도적으로 사건 유관 물체를 만들어 사건을 유도하려고 할 때 이것을 변변체라고 한다. 그냥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러한 관계 네 번째 공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변별체에 해당하는 외부 물체만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의도했든 안 했건 간에. 의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것을 만나면 대상은 아까 그 방식에 의해서 다른 걸로 전환이 되죠. 우리가 의도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읽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지. 이 물체 입장에서는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는 전혀 무의미하죠. 보든 안 보든 여기에 뭐가 있어서 작용을 하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 그렇게 되는데 단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든 것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변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은 인식 주체의 상태 파악 여부에 무관하게 사건 유발 능력을 지닌 물체, 변별체든 아닌가의 조우를 통해서만 상태 전환을 한다. 상태 전환. 이건 우리가 관측을 해서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편 인식 주체는 변별체와의 정보적 연결을 통해서만 대상의 상태를 파악한다. 정보적 연결이 불완전할 경우 인식 주체는 대상을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식으로 파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르면 그냥 확률로만 파악을 하고 있고 확실히 알려면은 이 정보적 연결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상태 함수라고 하는 건 뭐 의미하냐? 상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사건 여기 성향, 이벤트 제너레이팅 프로펜시티를 말한다. 대상의 이 위치에서 사건 유발 물체, 변별체와 조우할 때 이 사건 야기에 관해서 관여할 내적 성향을 말하는데 그것의 표출 확률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인식 주체가 파악할 그러니까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식 주체가 파악할 정보적 성격임과 동시에 대상 자체가 지닌 존재론적 성격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 변화의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하나는 이 비국소적 전이, 그러니까 불안석적으로 외부 물체와 마주칠 때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게 확률 1 또는 0으로 1 또는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건을 일으키면 그 1로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안 일으켰으면 0으로 바뀌고 해서 이러한 것을 반드시 가지게 돼요. 외부하고 관계에서는. 그 다음에 외부하고 관계가 없이 이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슈레딩거 반드시. 슈레딩거 반드시 모든 걸 선수한다는 건 얘기 안 돼요. 이것은 외부하고 관계가 없을 때만 되는 거고 외부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폰 노이만이 이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난 성질은 뭐냐면, 이러한 대상이 지나갈 때 이것이 고전적 대상, 고전역학적인 대상에 가깝게 가게 돼요. 이게 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이 가면서 자꾸 가지를 벌리게 돼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옆으로 가지를 벌리게 되는데 가지에 해당하는 진폭은 메인에 대한 진폭보다 월등하게 작아요. 그럼 주변의 옆에서 그 외부 물체가 변별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잔뜩 뭐 공기라든가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걸 지나가면 거의 그거하고 맞으실 때는 확률 0으로 대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옆에 가지들은 대개 훑어나가고 가장 큰 거 하나만 계속해서 가게 되죠. 이거 아닌 다른 거 갖고 해서 진짜 사건을 일으켰다 하면은 거기서 부딪혀버리고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확률이 작은 것은 계속해서 주변과 말하면 환경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환경과 부딪히면은 고전역학적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이 값을 가지는 상태들은 확률 이걸로서 주어지는 빈 사건, 널 이벤트가 돼버리죠. 그래서 대부분 0으로 가니까 이게 걸러지고 반대로 이 값이 큰 것은 이것은 살아남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더 보강이 돼. 이거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것이 점점 더 커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전적 궤적에 접근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전형적인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이중슬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둘 다 열렸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걸 한번 통과해 나오죠. 통과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전부 변별체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더 이거 여러 갈래를 가진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널 이벤트를 주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널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없어져요. 이게 못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슬라이드, 이것도 사실은 이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이게 다 변별체 동사인데, 여기서 안 부딪혔다 하는 확신 때문에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이 두 갈래로 되더라도, 두 갈래가 아니고 사실 여러 갈래인데,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널 이벤트고, 요거 둘만 살아남을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까지 갈 때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가정하니까 여기서 이 둘이 만나서 합쳐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섭 효과. 이건 뭐 잘 알려질 거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는
이런 것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 문제가 없고요. 이것이 그 다음에 하나를 가렸을 경우에 요것이 변별체죠. 요 변별체는 두 가지 성질 중에 하나를 가져요. 하나는 이것을 완전히 흡수해버리거나, 그러면 이것은 벽으로 막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흔적만 살짝 남기고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요것을 살리고 미니멈 흔적만 가지고 그대로 내보내죠. 자, 첫 번째 경우 이것이 잡아먹었다 하면은 이거 하나만 남으니까 이거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것이 흔적만 남기고 통과시켰다 하면은 이것이 흔적 남기는 동안 이것은 확률 1이 되고 1이 가고 이건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어서 간 거랑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쌓이면 결국은 이거거나 둘 중에 하나만이 여기 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변별체가 여기 하나 있으면 변별체가 무슨 변별체든 간에 지금 그런 역할만 하면은 우리가 아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눈을 보면 파동 이게 입자 노릇을 하고 안 보면 파동이 된다. 이것은 전혀 쓸데없는 설명 방법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조금 다른 케이스를 본다면은, 이거 또 유명한 거죠. 이것은 2000년경에 나온 시험인데, 이것은 이제 그 마하렌다의 이 간섭기 유명한 거죠. 이걸 통과하면 90도 위상 변화를 겪고, 또 이걸 통과하면 90도 위상 변화를 겪어서 이 경로를 통과하면 180도 위상 변화가 와요. 이것은 반사만 두 번 하기 때문에 위상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180도 가는 것과 그냥 변화가 없는 거가 만약에 이 앰플리튜드가 비슷한 거라면 이것이 0이 돼서 빛이 전혀 없죠. 이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 폭탄을 하나 가운데 놓자. 이 폭탄은 뭐냐면 여기서 빛이 와서 여기에 접하기만 하면은 폭발하면은 이것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빛이 더 진행을 못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통과하지 폭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빛을 쫓는데도 불구하고 폭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피해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폭발했을 경우는 물론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없어지는 거고, 여기 빛이 없죠. 근데 폭발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것이 널 이벤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컴포넌트를 제로로 만들고 이걸 1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거는 없고 요거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으니까는 이리 갔다가 반사하니까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아무 빛과 직접 상호작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기에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변화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상호작용 결여 측정이라고 해요. 이거 상호작용 안 했는데 여기 변화가 왔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너무 간단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벤트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서 빛은 없어졌고, 널 이벤트가 될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를 0으로 만들고 이걸 1로 만들었어요. 당연히 여기 있죠. 그래서 하등에 이상한 것이 없다. 이상한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네 번째 가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네 번째 것은 측정을 하면 고유 상태 중에 하나로 간다. 그 확률은 그것의 C제곱에 비례한다. 끝. 그것만 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네 번째 것을 널 이벤트를 집어넣는 걸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가장 흥미로운 것, 다시 말하면 커뮤테이터의 컴퓨테이션 릴레이션, 이런 것을 가정할 필요가 없이 단지 대상은 운동량 상태에는 그 위치 공간, 위치 시간 공간의 이 상반 공간, 후리의 전환 공간이 운동량 에너지 공간이다 하는 가정 하나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양자역학은 굉장히 단순하죠.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발견은 뭐냐면 운동량 에너지 공간이라는 것이 바로 위치, 시간 공간의 후리의 전환 공간이다. 이거 하나만 딱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 물론 그거 그래서 우리가 공리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나 이 공리는 너무도 간단하고 어필하죠. 이것은 우리가 벌써 리니어 알지브라니 무슨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심지어는 포화성 브라켓을 양자역학적으로 바꾸는 퀀텀 컨디션 이런 거 집어넣을 거 없어요. 단 운동량 에너지 공간은 실제 공간의 후리의 전환 공간이다. 끝. 얼마나 간단해요.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채용하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높은 문턱을 턱걸이를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다. 단 후리에 트랜스폼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후리에 트랜스폼은 공학자들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생기는 공짜 공간이 있다는 것도 물리학자들 다 알아요. 단 그것은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또 하나의 올터너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의 방법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다. 바로 운동량 공간이 그거다 하는 것을 나도 60년 물리를 공부하면서 작년에 처음 깨달았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와 이렇게 놀랐구나. 말하자면 상대성 이론에서 이 시간이 4초대 한 성분이다 하면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운동량 에너지가 시간 위치 시간 공간의 후리의 공간이다. 끝.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사실 근데 이거 모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리학 한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전제고 뭐가 결과냐. 결과를 가설을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고 결국 너무 뻔한 그거를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표현 방법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딱 뒤집으면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조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하자면 내가 조물주를 하면은 이 운동량 공간을 별도의 4천 공간으로 따로 만들 게 아니고 요거 놀고 있는 후리의 트랜스폼 공간에다가 그걸 딱 집어넣으면 얼마나 간단하겠냐 하는 것을 벌써 우리 조물주가 생각을 해서 자연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양자역학인데 우리는 굉장한 디토를 통해서 지금까지 거기 오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